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이맘때 먹으면 딱 좋은 제철 가지 요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6월 1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재 소식을 접한 한 경찰관이 화재가 일어난 건물로 맨몸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화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관도 아닌 경찰관이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밤 9시쯤 목포의 6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화재 현장 100m 인근에서 야간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가 화재 소식을 듣고 1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2층 유리창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야 있기는 했지만 4층의 입시학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생활소음이 들려서 이 경찰 A씨는 아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현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함께 있던 동료에게는 바깥 상황을 맡기고요. 본인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고 연기가 자욱한 건물 속으로 들어가 이곳저곳 문을 열고 다니면서 여기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시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다행히 인기척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건물에 들어간 경찰관 A씨에게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요.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전기까지 모두 차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전등에 의지해서 옥상으로 향하는 문까지 겨우 도착은 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젖은 수건이 그 주변에 우연히 놓여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해서 얼굴을 적셔봤는데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했다고 하는데 손과 발이 저려오고 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 소방대원에게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목숨을 건 경찰관의 이런 행동 덕분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또 건질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경찰관 A씨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경찰관 누구 하고 이런 분은 이름을 딱 불러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고사하셨나?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물가 고공행진으로 식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1,000원 빵집이 이런 상황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하철 그 역 안에 보면 모든 빵을 1,000원에 파는 네. 1,000원 빵집이 있거든요. 요즘 이런 빵집이 인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 종강역에 위치한 1,000원 빵집 같은 경우를 보면요. 유명 식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봉지빵을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모두 유통기간이 넉넉히 남은 상품들인데 업체에서 대량으로 떼온 물건을 박리담회 방식으로 팔아서 마진을 남긴다는 게 상인들 설명입니다. 빵 한 개의 마진은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목 좋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0개가 넘는 빵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저런 빵집들이, 그죠? 근데 1,000원 빵집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예, 아무래도 물가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점심값이 10,000원을 넘어서는 등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1,000원 빵집의 인기는 불황기에 관찰되는 대표적인 소비 형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음식, 의류 등 필수 소비재를 구매할 때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향이 좀 더 강화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빵이 맛있긴 한데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또 아쉽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령층의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은 그 키오스크 사용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새로운 키오스크는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다행인 건 점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이 어제 2023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이는 2021년도 조사 결과인 76.9%보다 5%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에 고령층은 57.1%로 2년 전보다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11% 이상 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세부터 64세까지 79.1%로 지난 조사보다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65세부터 74세 이용자는 50%를 넘어서 지난 조사보다 21%포인트가 올랐는데요. 75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19%로 지난 조사보다 5.3%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6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응답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뒤에 줄 쫙 서 있고 한가한 매장은 괜찮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래서 당황해서 이게 막.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응답자들 중에요. 키오스크 이용 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 59.6%, 60%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53.6%가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을 했고 선택사항 적용이 어려워서가 46%, 용어가 어려워서가 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키오스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뒤에서 틱틱거리고 있으면 더 못해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됐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어제 70일 만에 대중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 뭐 별명으로는 푸공주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네, 푸바오는 어제 오전 쓰촨성 판다 기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바오는 원형 출입구를 통해 야외 방사장으로 나왔는데요. 새로운 방사장이 낯선 듯 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요. 물 웅덩이와 평상등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육사들이 가져다 놓은 대나무는 물론 대나무와 당근으로 꾸며진 축하 케이크까지 열심히 먹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대대적인 푸바오 공개 행사에 나선 건 그동안 푸바오를 둘러싼 학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여전히 귀엽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청주에는 동물이 보이지 않은 동물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없는 동물원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좁은 사육장이 특히 불편할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들이 없고요. 사육사가 없습니다. 사육사 대신 동물복지사들이 동물을 돌보고 있는 시스템인데 동물복지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겁니다. 관람하긴 불편하더라도 동물이 내실과 방사장을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요.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서 청주동물원으로 구조된 사자 바람이도 강한 햇볕을 피해 방사장보다는 실내에 자주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동물들을 생각하는 모습에 힘입어 작년 관람객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동물을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고 보살피는 그런 네. 동물원이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1.8도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32도로 또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올라서요. 네, 하루 만에 일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남을 필두로 전남과 경기 곳곳에도 발효 중인데요.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이라 서행하셔야겠고요. 오늘 울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네, 늦은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온열질 환자가 100명 이상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을 넘어섰고요. 저희는 역사 속에 이 즈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이 즈음에는 개그맨 정철규가 역사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26년입니다. 6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26년 6월 10일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과 함께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그 시기에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치욕과 비운에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서울의 학생 시민들이 주도해서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네, 조선의 마지막 황제고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의 장례날 조선 독립 만세의 이 계기가 됐던 60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허수아비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던 순종. 어린 시절부터 좀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다고요. 네, 순종은 1874년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고종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정비소생 적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만큼 대한제국 황실의 금지 5개업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성립 후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 기도를 당해요. 황실의 통역관이자 고종의 측근이었던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은 겁니다. 커피 마니아였던 고종은 이거 맛이 이상해 해가지고 금방 뱉었지만 순종은 그걸 모르고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순종은 이 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치아 상당수가 빠져서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됐습니다. 네, 아편 커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순종이 그 황제가 되는 네. 과정은 좀 어땠을까요? 네, 순종이 황제가 되는 과정은 대한제국의 불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907년에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그 특사단을 파견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의 압력으로 강제 퇴위를 당하는데 그 뒤에 순종이 역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밀려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으니 황제가 됐다고 해도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허울뿐인 황제였고 이 국정 그리고 정치는 이제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간 거죠. 네, 황제로 즉위한 해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강행한 조약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8월 1일에는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 군대가 해산이 됐고요. 12월엔 이복 동생이던 황태자 영친왕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동양척식 회사의 설립을 허가해서 경제 침탈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법부, 군부 이런 거 다 없애고 사법권까지 빼앗아가고 이렇게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다음에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조선 왕조는 1392년에 건국된 이후 51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국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간 후에 순종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네, 이왕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는데요. 이건 일본 황족의 아래, 일본 귀족의 위, 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순종에게 당구나 치시죠. 당구를 권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종은 이것을 마지막 취미로 받아들여서 당구 치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당구를 치다 쓰러진 후에는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순종은 1926년 4월 25일 창덕궁에서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제 순종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순종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운명을 떠났는데요. 네, 그 순종의 장례식 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비록 허수아비고 무력한 황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죽음을 슬퍼했고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발인이 1926년 6월 10일로 정해져요. 독립운동가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기회로 3일 만세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대규모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1 운동을 한번 겪었잖아요, 일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만세운동을 또 할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또 대비를 했을 텐데요. 네, 일제도 똑같이 대비를 합니다. 3.1운동 같은 것이 또 일어날 것이다 해서 육군, 해군을 서울로 집결시키는데 5천 명 이상이 서울에 집결을 합니다.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는데요. 일제 감시가 기존 독립운동가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60만세 운동이 감시망을 피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 날 장례식을 마친 순종의 인산행렬이 창덕군 돈화문을 출발해서 지금 단성사 앞을 지날 때 황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가 이 안에서 수천 장의 경문이 날아오르면서 조선 독립만세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중앙고등보통학교, 중동학교의 대표자 박용규, 곽대형, 이광호, 이선호 등이 주도해서 사립학교 학생들 2만 4천 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만세 시위에 군중이 합세하면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 날 목이 터져라 그 독립을 외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하지만 그 일제 철저한 봉쇄와 또 탄압이 있었다고요. 네, 시작은 제2의 3.1운동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 했는데 군대까지 동원한 일제에게 저지당합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은 3.1운동과 다르게 지방으로 확산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200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60만세운동은 꺼져가는 독립운동에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일제에 항거했고요. 학생들의 이 불굴의 정신이 3년 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면서 국내외 민족운동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치욕의 삶을 살았던 순종 그리고 일제 폭압에도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로 해서 고순으로 끝나잖아요. 네. 순종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3년 6월 10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이죠. 네. 세 분 혹시 지금 서울시에 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세봐야 돼요. 뭐 용산구, 마포구. 너무 많아서 저는 생각이 나가겠는데? 20개도 넘어. 그냥 아, 그 정도만. 네. 그 정도. 손가락으로 못 셀 셀 수가 정도입니다. 없어요. 네. 모두 25개가 있습니다. 25개예요. 네, 1943년 6월 10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구제도가 처음 실시된 날입니다. 일제가 폐망을 2년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데요. 해방 후에도 우리가 그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구제도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됐다. 근데 처음 시작될 때 그때는 몇 개 구였습니까? 네, 1943년 구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 서울, 그때는 경성부죠. 모두 7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구의 원조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죠.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그것입니다. 1년 뒤에 1944년 마포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었으니까 마포구도 그 원조로 인정을 해줘야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다음에 6월 10일에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때 일본식 이름이던 경성부를 서울시로 고쳤지만 8개 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 구가 지금 서울 25개 구의 원조가 된 셈이죠. 아니, 지금 잘 나가는 강남에는 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강남 쪽에는 아예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 행정구역 변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처음엔 구가 8개밖에 없었지만 인구가 늘면서 지금 25개까지 늘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은 그땐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네. 해방 후부터 서울 인구가 늘기 시작해요. 지금은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6,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시흥군, 김포, 고양 이런 경기도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면서 서울의 영역이 확대됐고 그런 가운데 한강 남쪽이 더 심했는데요. 특히 한강 남쪽에는 원래 영등포구하고 성동구 2개밖에 없었는데 이 가운데 영등포구의 면적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73년이 영등포구의
전성기예요. 면적이 208제곱킬로미터, 인구 132만 명으로 면적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34.4%, 서울의 3분의 1이 영등포 그런 시절이 있고요. 인구로는 서울 전체 인구 585만 명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야, 이때는 영등포구가 엄청 컸네요. 네. 이렇게 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나눠지게 되잖아요. 어땠을까요? 네, 전성기 1973년부터 분구가 시작됩니다. 자, 1973년에 영등포에서 관악구가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1977년 강서구, 80년 구로구가 분리가 됩니다. 또 관악구에서 동작구, 강서구에서 양천구,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 6개 구는 모두 영등포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또 원조 8개 구인 하나인 성동구에서 강남구와 광진구가 분구되고, 강남구에서 서초구와 강동구,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되고, 동대문구에서 성북구와 중랑구, 성북구에서 도봉구, 도봉구에서 강북구와 노원구가 분구되고,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가 분구돼서 꼭 서수남 하천구가 같습니다. 지금 25개구가 됐습니다. 약간 그 수다맨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그거였네.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시작이 돼서 종로구, 용산구 그때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네요. 네, 해방 후에 행정구역 이름 가운데 일본식 이름은 우리 이름으로 고쳤는데 구 이름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종로, 용산, 영등포, 동대문, 서대문 구 이름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지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구 아래에 동 이름은 많이 바꿨습니다. 먼저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써왔던 한성부라는 이름을 뺏기고 경성부라고 고쳐졌고요. 경기도 아래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소 쓸 때 경기도 경성부 이렇게 써야 됐습니다. 1946년 6월 10일에 이걸 고쳐서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성부 아래에 있던 행정구역을 일본식으로 무슨 정이라고 됐던 걸 무슨 동 또는 무슨 로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요. 정을 동로로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름을 고치고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명동은요 일제강점기에 명치정이었습니다. 명자를 살려서 명동 이렇게 고친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동네가 혼마치, 본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 이렇게 일부러 고쳤습니다. 그렇게 했구나. 네. 을지로는 일제강점기보다 앞선 이모군란 때 원세계 같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여기는 일본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 이름을 따서 을지로 이렇게 멋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멋있네. 아니, 그러니까 멋있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꼭 필요한 일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면서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역사적 사실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용산구 원효로가 그런데요. 네. 원효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 이름을 딴 거잖아요. 네. 원효로에는 효창공원에 원효대사 동상이 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생전에 여길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주가 서울이던 시절에 경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원효대사가 지금 서울 원효로에 올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면 원효대사하고도 관계가 없는 곳에 왜 원효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 서울의 일본식 지명을 고치면서 우리 역사 속 위인 이름을 사용하자 이래요. 그래서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이런 이름들이 붙게 되는데 원효로 일대가 일제강점기에 원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원자 때문에 네. 우리 위인 가운데 원자가 들어간 사람을 찾은 거죠. 원효대사. 그래서 여기가 원효로가 된 거예요. 일단 원효로가 되니까 1969년에 원효대사 동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원효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동상 등 모두 15분의 동상이 세워지는데 모두 장소와 인물이 관계가 없습니다.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이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여기에 동상 세우고 지명을 쓰는 거 다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 유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43년 6월 10일은 지금 서울 25개구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은 서울이 강남구와 강북 사이에 또 각 구별로 경제력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25개 구 모두가 1943년 8개 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어느 구에 살더라도 모두 같은
서울 사람입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원효 말씀하셨는데 네. 왜 산에 가도 원효봉, 의상봉 이런 게 네, 많아요. 맞아요. 거기를 다 왔다 가셨는지. 아, 그 주 이름, 동 이름, 거리 이름 참 재밌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6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0년 6월 11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휴대용 음주 감지기로 음주 단속을 시작한 날입니다. 1980년대에 자기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음주 단속을 펴기로 하면서 감지기를 도입한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주 단속기, 그러니까 후하면 수치 나오고 네. 이게 이때부터 했군요. 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마이카 시대가 열린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치안본부가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 감지기 40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경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펴기로 한 건데요. 이때 그 배정된 음주 감지기는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 정도의 크기에 감지기에 붙어 있는 작은 파이프에 입김을 후 불어 넣으면서 단추를 누르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함량이 숫자로 표시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생소한 형태의 단속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이렇게 단속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걸렸나요? 많이 걸렸어요. 당시 숙취 정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이었는데 네. 네네. 단속 대상자, 그러니까 후 분 사람 가운데 무려 13%가 구속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많았습니다. 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걸린 네. 거예요. 그것도 구속으로 걸린 겁니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 시즌에는 음주운전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아니 음주운전에 대한 뭐 경각심이나 공포심이 그 당시에는 없었나? 왜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 너무 관대했죠. 술 먹고 뭐 이런 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거든요. 그땐 그랬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동차 운전은 아닌데요. 음주와 관련된 어떤 금지령은 무려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동수단은 말이잖아요. 술 마시고 말 타다가 낙마하는 사고. 네, 이것도 음주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의 생일잔치가 열린 날 잔치에 참석한 신하 가운데 홍영통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위관료였어요. 네. 술에 만취해서 말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아이고.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일로 태조가 음주 후에는 절대로 말을 타지 말라라는 뜻에서 신하들에게 대나무로 만든 작은 가마를 하사를 했어요. 절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말라. 네. 지금하고 똑같은 똑같네요. 이야기를 이때도 한 거죠. 그랬군요. 그럼 자동차 음주운전 금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1905년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효시인 가로관리 규칙이 제정된 후에 도로에서 각종 금지 사항을 담은 규칙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내용은 1914년 8월에 등장한 마차 취체 규칙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부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될 것,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 부과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금지된 건 1915년으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온 운전자는 당시 쌀 8가마니 값인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80일 이하의 구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부터는 운전자가 취한 채 운전하거나 운전 도중 담배를 피우면 담배 50원 이하의 피우고? 벌금을 담배도 그랬어요? 네, 5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등 일찍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은 단속자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너 술 마셨지? 그러면 처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이 좀 있었을까? 네. 예. 일단 우리나라는 음주 측정기로 단속을 한 게 1980년도고 그러면
최초로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단속한 나라는 언제 어딜까요? 역시 자동차의 나라죠. 미국에서 1939년 인디애나 경찰이 처음 시도를 합니다. 운전자에게 풍선을 불게 해서 풍선의 색깔이 변하는 정도를 보고 음주 여부를 판독한 거예요. 1968년에 국내에서도 미국에 이런 음주 측정기 20대를 들여와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풍선을 불게 한 거죠. 풍선 음주 단속은 90년대까지도 이어졌는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풍선을 불 줄 몰라요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거 아닌데 예전에는 내려오세요. 음주 단속입니다. 네. 푸 하세요. 그리고 종이컵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내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있었어요. 네, 정말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종이컵에 대고 후하고 숨을 불면 냄새가 오긴 모이잖아요. 이 냄새를 맡고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음주 측정기 수가 부족해서 이 원시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게 무려 1990년대까지도 이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양파, 마늘 이런 거 많이 먹고 후 불면 그 냄새 때문에 술 냄새가 지워져. 그래서 술 마시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경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종이컵을 이용한 음주 단속의 한계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네.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한 잔만 마셔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죠. 지금 그 종이컵 냄새 맡는 거 살짝 상상해봤는데 네. 극한 직업이었죠. 정말 힘든 지금.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단속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음주 단속 너무 약해요. 일본의 경우 술 마신 사람 물론 처벌하고요.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요? 세다. 뉴질랜드 차량을 아예 매각하고 1년 동안 차량 등록을 금지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차를 되는데. 못 사게 하는 거예요. 터키 가장 강력해요. 음주 단속 걸리면 30km 떨어진 곳에다가 혼자 버려두고 집에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계속 감시해서 가는 중에 택시 타거나 다른 교통편 이용하면 이건 못하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끝이냐?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면 그때 구속합니다. 아이고 세다. 야 독하다. 핀란드 한 달 월급 몰수예요. 부자는 이거 벌금 내도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한 달 월급 몰수. 우리나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징역, 벌금형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 잔 정도야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술 마시고는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걸어가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6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6년 6월 14일은 한국 현대건축의 대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사망한 날입니다. 김수근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세운상가, 서울자유센터, 경동교회, 타워호텔, 공간사옥, 워터땡, 힐탑바, 지하철, 경복궁역 등 수많은 건축물을 설계했고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재 건축가로 한국의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건축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김수근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고 한국 곳곳에 김수근 선생의 건축물이 문화자산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근은 함경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8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어린 시절을 한옥과 좁은 길이 많은 서울 북촌에서 보내요. 이게 그의 삶과 예술 세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학생 시절에 그에게 꿈을 갖게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귀인을 만난 거죠. 바로 미군정 시절 김수근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건축을 전공한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가 김수근에게 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건축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생
김수근이 건축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아요.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던 김수근은 몰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1954년 도쿄예술대 건축과에 입학했고 도쿄도에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예. 네,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면은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일본에 있다가 1959년 5월 달에 한국에서 국회의사당 설계도안 모집 공고를 내는데 이걸 보고 귀국을 해요. 그런데 김수근의 설계가 놀랍게도 당선이 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1961년 5.16으로 국회의사당 설계안은 폐기가 됐어요. 하지만 김수근은 그 이후에 한국에 그대로 남아서 김수근 건축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수근 선생의 대표적인 그 건축 작품 중에 하나가 워커땡. 그 꼭대기에 있는 힐탑바잖아요. 예, 이것도 뭐 아주 대단하죠. 그 이렇게 뭘 거꾸로 세워놓은 모습 같은. 네, 예. 그 워커땡 힐탑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가셔도 볼 수 있는데요. 김수근은 워커땡 꼭대기에 워커땡의 상징이 될 W 모양의 집을 설계를 했어요. 모든 건축물은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야 무게도 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건축의 기본인데 김수근이 설계한 이 건물은 모서리 기둥 4개가 모두 45도 각도로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그런 모양이죠. 설계도를 보는 사람마다 이런 건물 지으면 위험하다, 무너진다 그랬지만 김수근이 설득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 언제냐면 집을 만들 때가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받침대를 떼는 이 과정이었다고 해요. 받침대를 떼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침대 떼기를 거부했던 거죠. 이 김수근은 이거 떼도 안전해. 이걸 설득시켜야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근은 이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부들이 받침대를 모두 뗄 때까지 자기가 그 건축물 밑에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배짱 좋다. 결국 받침대는 모두 떼어졌고 힐탑바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야, 저 피라미드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그 밑에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젊은 건축가의 패기가 좀 그러니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빠르게 주목을 받았지만 뭐 논란도 좀 있었어요. 네, 1967년에 충남 부여에 국립박물관을 설계하면서 한국 건축사에서 가장 큰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 지붕 끝부분이 일본 전통 건축의 상징인 도리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딱 핀 거. 네, 김수근은 우리나라 전통 토기의 선을 지붕에 응용한 독창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수근은 이런 비판을 자기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았고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 미술계의 최고 전문가였던 최순우 선생을 모시고 전국을 수도 없이 돌면서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 건축에 담아나는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네. 얘기고요. 장충동에 아직도 있죠. 여기 저 경동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작품 아닙니까? 네,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 건물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외관에서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 건물 모양을 보면 기도하는 손 모양이 떠오르고요. 외벽 계단길을 따라 걸어야 입구가 나오는 독특한 양식을 자랑합니다. 김수근은 어머니의 모태를 경동교회를 통해 형상화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길 바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 건물도 김수근 선생이 만든 거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바로 올림픽 잠실 주경기장 그죠? 네, 맞아요. 이 잠실 주경기장 88 올림픽을 치른 초대형 경기장이지만 지붕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서 감싸서 아늑함을 느끼게 해요. 그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10만 명 관중이 30분 내에 모두 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림픽은 물론이고 마이클 잭슨 등 세계적인 가수들의 내한 공연이 많이 열렸죠. 현재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김수근이 설계한 원형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로 공간 사옥도 이야기해봐야죠. 네, 설계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1, 2위를 차지하는 종로의 공간 사옥 역시 김수근의 대표작이죠. 현재는 새롭게 탈바꿈해서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멋있다. 실내가 각 층이 반층씩 교차되고 크기가 다른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근의 역량이 총집결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아의 아르코 예술극장 역시 그의 작품인데요. 마로니에 공원에 미술관과 공연장이 아우러진 복합 문화시설을 배치시켜서 대학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사람도 바로 김수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카이스트 본관, 경찰청 청사, 서울지법 청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서울 불광동 성당, 자유센터, 타워호텔, 템퍼사옥, 한계령 휴게소까지 전국 어마어마하네요. 곳곳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진짜 많네요. 근데 김수근 선생 작품 중에 지금 철거된 것도 있죠. 네, 아까운 작품이 있어요. 김수근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985년에 병상에서 스케치한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가 서울 르네상스 호텔이에요. 그게 유작인데요. 네네. 1988년에 완공돼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는데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켜오다 2016년 10월에 철거됐고 그 자리엔 초대형 복합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김수근은 1986년 건축가로서는 전성기인 55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한국에 좀 더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을 넓힌 1세대 건축가 김수근.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남아서 한국 건축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 선생 얘기까지 오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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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시각은 8시 1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 사계 식탁 들어갑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초여름이 온 것 같죠?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요, 제철 재료를 아주 꼼꼼하게 잡수셔야지만 더위를 이기고 아주 건강하게 원기 회복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드셔야 되는 제철 재료가 바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지 요리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지가요, 굉장히 맛도 좋고 달달한데 칼로리가 일단 낮아요. 그리고 수분감이 94%나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식재료로는 아주 좋고요. 또 하나,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최적의 제철 식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 대비해서 이 가지는 꼭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지는요, 가지 고기 덮밥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와 쇠고기가 만나면 식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씹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풍미가 있어서 우리 함께 든든하게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양념을 얹은 가지 구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버터에다 가지를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너무 맛있죠.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얹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또 커트롤리 사용해서 잡수시면 먹는 재미와 함께 맛도 있으니까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 그러면 물렁물렁해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 가지 요리는 물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가지 요리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이 딱 제가 봤을 때는 가지의 철, 제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가격도 싸고 맛도 있으니까요. 요 요리 잘 한번 배워봐서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걸 골라야 되나 많이 고민하시죠. 일단 가지가 이렇게 매대나 이렇게 아니면 좌판에 이렇게 쫙 깔려 있을 때 이 꼭지 끝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꼭지 끝이 굉장히 마르지 않은 상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가지는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이 꼭지 부분에 가시가 좀 있는 것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가지라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가지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 고기 덮밥을 하려고 하니까 가지 고기 덮밥의 가지 사이즈는요. 요거를 세로로 4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4등분. 그리고 납작납작하게 2cm로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숟가락 안에 한 3-4개가 딱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색 너무 이쁘다. 메론 같아, 메론. 자, 그랬으면 요 가지는요 갈변이 많이 돼요. 공기 중에 닿으면.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서 가지를 좀 담가서 소금물에 살짝 헹궈주시면 훨씬 더 갈변이 안 되는데 소금물에 헹굴 때는 물 한 2리터 정도나 아니면 1.5리터에다가 소금 한 큰술 또는 한 큰술 반 정도 넣고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그러면 이게 간이 아주 살짝 스며들면서 가지가 싱겁지 않게 요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맛있는 가지 요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지는 바로 오래 절여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건져놔 주세요. 그래서 물기가 저절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가지에다가 고기를 좀 같이 해서 궁합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지가 가장 식궁합이 좋은 육류 제품이 바로 쇠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쇠고기를 준비했는데 이 쇠고기는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지와 어울렸을 때 굉장히 맛있는 맛이 많이 납니다. 일단 소고기를 핏물을 뺀 상태에서 다진 소고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아, 우리 집은 채성 고기가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밑간을 좀 할게요. 간장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니까 맛술 조금 하고요. 다진 마늘 좀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그리고 여기는 요게 들어갑니다. 바로 쌀가루예요. 쌀가루가 들어가. 네, 쌀가루가 들어갑니다. 쌀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쌀가루를 넣는 이유는요. 제가 좀 이따가 고기를 볶으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먼저 좀 해주세요. 가지에도 살짝 소금물로 씻어내면서 간이 좀 배는 간이 상태고. 살짝 빼요. 살짝 빼고 네. 간을 고기에도 저렇게 밑간을 하니까 그렇죠. 어떤 걸 먹어도 다 지금 간이 되어 지금 있는 다 맛있어요. 네, 맛있는 상태인데. 네. 자, 요렇게까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가지 고기덮밥의 주 메뉴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메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열어봤을 때 요새 양배추 값이 조금 내렸어요.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를 사방 2cm로 썰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집에 피망이 있다 그러면 피망 썰어 주셔도 되고요. 저희 집엔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붉은 피망이 있더라고요. 붉은 피망을 사방 1cm로 썰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지고기 덮밥에는요, 저는 약간 매콤한 맛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집은 아이들이 많아서 매운 거 못 먹어야 하시면 요거 고추 빼셔도 돼요. 근데 어른이 드실 거예요. 그럼 고추 꼭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2개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양파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사방 1cm로 섞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볶아봐야 되겠죠. 자, 볶을 때는 이제 후라이팬을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을 좀 준비를 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먼저 좀 둘러주세요. 식용유. 살짝만 두르나요? 그렇죠. 그리고 들기름을 같이 좀 둘러주세요. 들기름. 이러면 더 맛있죠. 그죠. 완전 고소하고. 맛있죠. 자, 이렇게 좀 살짝 달궈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먼저 넣을 게 뭐냐 하면 양파. 그다음에 대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기름을 먼저 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기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신채 기름이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주세요. 기름을. 마늘은 고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엔 안 넣어요. 자,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많이 볶아주세요. 그래서 향이 확 올라오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하고 주인공들이 뭐 바로 들어가네요, 바로. 거의. 그쵸, 바로 소금에 들어갑니다. 절였던 가지 같다. 그래서 살짝 숨이 죽게끔만 만들어 주시는데요. 숨이 죽을 때 고기의 맛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미가 살아가니까 고기를 같이 넣고 볶아 주시는데 요럴 때는 이제 고기가 많이 이제 뭉쳐진 상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젓가락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풀어가면서 요걸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래서 고기와 가지가 같이 볶아지게끔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처음에 넣었을 때 저렇게 뭉치는군요. 네, 많이 뭉쳐요. 쌀가루도 워낙은 제가 쌀가루를 안 넣었을 때에는 이렇게 손으로 뭉치지 않고 그냥 젓가락으로 버물버물 하는데 네. 오늘은 쌀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같이 볶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쌀가루를 먼저 넣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덮밥 요리다 그러면 나중에 물녹말이나 쌀가루 물을 만들어서 걸쭉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탁해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요리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가지고기 덮밥에는 가지에도 살짝 쌀가루의 기운이 전분 기운이 좀 스며들어서 훨씬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요리는 가지가 물렁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쌀가루를 미리 넣어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그 역할을 쌀가루가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볶아주느냐? 고기에 빨간 핏물이 안 나올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럴 요것만 것 먹어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메뉴 자체가 덮밥 요리니까 요거까지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이미 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그쵸. 여기에다가 나중에 소금만 살짝 넣고 그냥 잡수셔도 괜찮아요. 네. 볶음 요리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수분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싱거운 듯 하면서도 뭔가 묘한 그 맛이 있어요. 양념이 됐을 때. 네.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됐죠? 지금 고기에 핏물이 살짝 안 보이죠? 이제 갈색으로 좀 점점 변해갔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요걸 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나요?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가요. 오. 우리 선생님의 비법. 다시마 우린물.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뭘 넣냐면 바로 요거 넣어요. 된장. 된장. 네. 오, 된장이 들어가. 된장을 이렇게 풀어줘요. 된장 베이스. 된장을. 가지와 고기와 된장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오. 엄청 맛있어요. 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바글바글 어울릴 것 같아, 끓여주세요. 소스가. 저는 그냥 간장 넣으실 줄 알았는데 된장 넣어요. 네. 된장이 들어가는 게 또. 간장은 아까 고기에 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된장을 넣고요. 이야.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물엿을 약간 넣어주세요. 아. 살짝 단맛 물엿 넣어주시고요. 덮밥은 약간 그 든든한 뭐가 있어야 있어야 좀 더 돼요.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고추. 아까 홍고추도 되고 홍피망도 돼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요거까지만 넣어주세요. 매운 거 못 먹으면 또 피망을 하고죠. 아, 이거 맛이 만약에 궁금하다. 집에 우리 집에는 파프리카가 좀 있는데요. 파프리카 넣으셔도 괜찮아요.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비가 와서 부침개를 부쳤는데 애호박이 아주 요만큼 남아서 애호박 다져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죠. 다시 또 지금 좀 졸이고 있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볶아주시고요. 제가 요게 좀 시간이 걸려서 옆에 이렇게 조금 더 볶아 왔어요. 볼까요?
여기까지만 아, 색깔 이렇게 보세요. 되는구나. 색깔 보세요. 요거는 살짝 지금 가지가 살짝 살아있네 싶잖아요. 네. 요거는 가지가 양념이 배어서 아주 결합이 잘 됐네 와. 싶죠. 이렇게까지. 맞아. 덮밥은 저런 느낌이어야 돼. 저거 얼마나 더 볶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서 딱 한 2분 정도만 더 끓이게 되면 딱 요 상태가 2분 만에 그렇게 되거든요.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다가 뭘 하느냐? 요거 참기름이에요. 아. 참기름을 한번 싹 둘러주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입맛에는 조금 싱거운데 하시면 소금 간을 하는데 네. 제가 아까 고기에는 간장간 했죠. 그다음에 된장물 썼죠. 네. 간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간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의 규호에 따라서 나는 조금 맛을 조금 더 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 간을 조금 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바로 덮밥이니까 밥을 준비해야 밥 위에 되겠죠. 올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밥을 준비해놔요. 이렇게 세 분이니까 나란히 세 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릇은 딱 저거 해야 돼. 국자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국자.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밥 위에 스르르 어머나. 부어주세요. 옷을 밥 위에 입혀줘야죠, 또. 밥 위에. 스르르. 아, 맛있겠다. 덮밥도 맛있겠지만 그 베트남 빵 있잖아요. 네. 그 바게트 비슷한 거. 그거 위에다가 뭐라 그것도 그러더라? 반미, 얹어서. 네, 반미에다가 네. 그것도 맛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반미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모닝빵 있죠? 그것도 이거 살짝 모닝빵. 같이 겉들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네. 야, 뭐 안 먹어도 맛있겠네. 그렇죠. 뭐. 맛이 상상이 돼요. 가지 고기 덮밥입니다. 야, 가지고기 덮밥. 이것도 한번 슥슥 해서 맛을 또 봐야죠. 이 가지가 정말 영양가도 좋다고 그래요. 네. 가지하고 가지의 영양은 네. 정말 우리가 꼭 식재료로서 먹어줘야 되는. 이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물렁이지 않죠? 고기하고 이게 너무 잘 와, 어울려. 맛있다. 된장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네. 풍미가 좋네요. 네. 야, 고기 향도 살짝 나면서 앞서 이제 가지가 그렇게 물렁하지 않다고 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가지 안 먹는 이유가 그 식감 때문이 가장 큰데 이렇게 약간 아그작아그작하는 그 식감이 느껴져요. 오, 이게 아까 소금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런가? 오 맛있다. 중국 요리 중에 또 가지 넣어서 하는 요리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건 되게 기름지고 이거는 담백하면서 고기랑 가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담백해요. 그죠? 간도 딱 좋고 아. 그리고 하나하나 밑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노는 식재료가 없어요. 그쵸.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와, 저희 이재용 아나운서 말이 없어졌다. 맛있다는 겁니다. 그거 맛있다는 거고요. 멘트가 줄었다. 맛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네. 양념 얹은 가지 구이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퓨전식 이제 레스토랑을 가면 가지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가지 2개만 사면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맛있게. 그래서 제가 만든 양념 얹은 가지 구이에다가 만약에 집에 모짜렐라 치즈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얹어갖고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새 왜 그 뭐지 치즈들 많이 판매하잖아요. 네네. 그런 치즈들 조금 해서 위에다 올려주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지를 이제 2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 가지는 4토막을 내서 썰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가지구이는 딱 2등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등분만 해요? 네, 반만? 뚝 자르고? 2등분만 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지를 안쪽에다가 살짝 가위집 아니면 아.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양념 좀 잘 배이게. 네, 네. 아. 스테이크처럼 보이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안에 양념이 싹 배어들면서 아, 아주 맛있죠. 아주 맛있죠. 네, 그리고 또 버터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버터 쓸 거예요. 아유 뭐 좋습니다. 버터 향 싹 배면 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칼집을 낸 상태에는 꼭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지가 갈변이 되지 않아요? 갈변 때문에. 여기도 그럼 살짝 소금물이에요, 선생님? 아니 여기는 그냥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에? 네. 아. 그리고 또 칼집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레시피에는 무염 버터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해보니까 가염 버터 조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간이 간간하게 좋아서. 네. 그래서 가염 버터 하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양념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무염 버터 쓰시는 게 적절하긴 합니다. 네. 저렇게 칼집만 잘 넣어도요. 굉장히 근사한 요리처럼 또 보이게 해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칼집 넣어놓은 거는 위에다 좀 올려놓고요. 네. 또 물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물기를 좀 이렇게 짜주세요. 아, 배어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많어. 이렇게. 이렇게 짜주시고. 물을 콕 짜서. 가지가 그 오이 다음으로 수분이 많나? 좀 네, 맞아요. 그죠? 네. 오이는 거의 98%, 99%가 수분인데 네. 가지는 94%가 수분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가지를 지금 제가 무염 버터에다가 구울 거예요. 야, 이렇게 버터를 굽자마자 녹여주세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버터에다가 해도 구워서. 요것만 해도 아주 맛있긴 하지만 네. 우리 오늘은 완성된 게 이제 양념 얹은 가지구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다 할 거예요. 가지 버터구이? 가지 버터. 아, 가지 요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렸을 땐 저는 진짜 그 식감 때문에 가지 안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를 구울게요. 네.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당연히 쪽. 칼집 낸 부위로. 네, 맞아요. 아, 이건 뭐,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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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버터가 속 안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캠핑 가서 바베큐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아, 그렇죠. 옆에서 구워서만 먹어도 맛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지가 구워질 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부추를 조금 준비하세요. 부추를 준비해서 부추를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빨간 양념의 그 색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 감이 딱 좋아졌어. 자, 이렇게 넣고 아까 캠핑 말씀하시니까 네. 그 버섯 대신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먹을 때, 그것도 맛있죠. 응.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것도 기대돼요. 가지 요리. 그다음에 이게 붉은 고추거든요. 붉은 고추도 곱게 송송송송 썰어서 씨만 없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가지가 지금 아랫면이 익혀졌으면 윗면을 조금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는구나. 버터 스며든 거 봐. 노릇노릇하다. 부터 또 아래쪽을 구워주세요. 여기서 구울 때는 불이 약간 중약불로 하셔야 돼요. 은근하게 해야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쫙 빠져나오면서 가지가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가지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가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지 소스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다 쓰시면 되는데 일단 다시마 우린물 준비를 하시고요. 다시마 우린물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을 좀 넣어서 풀어주세요. 고추장. 다시마 우린 물과 고추. 예, 고추장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물엿까지 넣고 그냥 진짜 집에 있는 네, 것들이에요. 그냥 다. 다 넣으시면 돼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제가 특별하게 시장 봐서 꼭 이거 사셔야 됩니다 하는 건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야 그것도.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야, 근데 지금 버터 향 싹 넘어왔죠. 저렇게 버터향 나올 때 여기다가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깨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세요. 양념장에다가. 주말 아침에 버터 프라이팬에 해가지고 그냥 식빵만 구워 먹어도 맞아요. 얼마나 그래도 얼마나 맛있어. 아, 그거 구울 때 옆에 같이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터까지 지금 다 완벽하게 넣고 가지 구이가 되면 지금 소스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서 소스가 간이 잘 배이도록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빨리 구워주시면 돼요. 소스 만들 동안 약불에다가 네, 약불에다가 은근하게. 천천히 구워주면 너무 맛있죠. 네.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아, 이 향이 진짜 너무하다, 향이. 와. 다시 또 뒤집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접시 3개를 또 준비를 하세요. 네. 아, 이게 소스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졸여내는 게 아니라 네. 얹어 뿌려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런 거예요? 쉬워요. 아. 요거는 예인 씨도 얼마든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아, 나를 졸여내는 건 줄 알았네. 저도요. 자, 여기 제가 미리 그래서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보세요. 야들야들해지죠? 요렇게까지 완전히, 구워내세요. 요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네. 수분 좀 자, 빠졌네요.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접시에다가 하나씩 올리세요. 요렇게 하나씩. 마치 식감 좋겠다. 네, 레스토랑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소스 있었잖아요. 네네. 소스 이렇게 해서 부어주세요.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이래서 더 간단하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흠씬. 네. 자, 됐죠? 네. 그랬으면 아까 부추 제가 썰었잖아요. 쫙 아, 뿌리세요. 완전 건강식이네. 부추를 버터의 향도 있고. 네. 뿌리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칼집을 더 잘 냈어야 되네. 빨간 홍고추도 이렇게 살짝 아. 모양으로 내주세요. 어머, 완성이야, 완성. 자, 이랬으면 요거는 포크하고 나이프만 있으면 돼요. 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크라 지금 이렇게 포크, 줬구나. 나이프, 커트롤리를 네. 준비를 해드렸어요. 어쩐지 이게 왜 와 있나 오늘. 스테이크 썰러 온 것 같아요. 딱 준비가 되니까. 한번 또 아 이거 완전 가지 스테이크네.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썰리는 것도 진짜 난 크게 부드럽고. 먹어야지. 야, 이게 이거 버터의 어떠세요? 풍미가 이렇게 어울리는구나. 네. 버터하고 가지하고 굉장히 지금 풍미가 좋잖아요. 이거 씹을수록 버터 향기 싹싹 올라오네. 그리고 가지가 물렁해요, 안 물렁해요? 그렇게 물렁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물렁하지 네. 않죠? 네. 아, 이렇게 흐물흐물한 풀어진 느낌이 아니라 딱 썰어서 딱 맞아요. 씹기도 식감도 느껴지는. 그래서 그 흐물흐물한 식감 때문에 싫다는 분들도 이 가지 양념 얹은 가지구이는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은. 아. 이 요거는 소스의 조화가 너무 신기한데요. 오. 주말 특식이에요 완전히. 요거는 바게트 위에다 딱 올려서 치즈 좀 해가지고 살짝 구워 잡수셔도 맛있어요. 야,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색감 때문에냐고 여쭤봤는데 이거 올려주신 것도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부추하고 조화롭죠? 너무 네. 좋아요. 이거 완전 별미인데. 저희도 정신없이 먹다가 앞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맛있으니까 레시피 홈페이지에 확인하시고 꼭 한번 해드시고요. 네. 사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우리가 출출할 때 간식 생각나시잖아요. 간식으로 만드는 한 끼 식사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간식으로 만드는 한 끼 식사 네. 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지 요리 맛있게 먹어봤고요. 오늘 날씨도 알아봐야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낮 동안에는 덥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워서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서울은 31.8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32도, 내일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35도로 8월의 한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고요. 볕도 무척 강해서 그늘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겠고요. 오늘 울산에서는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네, 오후부터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지참하시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네, 장마 전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틈틈이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열대야가 온 곳도 있다고 하지만 네. 서울은 그래도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저녁 무렵 되면은 바람이 괜찮아요. 바람에 그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낮에는 야 정말 덥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